제89장 잡힌 고래와 놓친 고래. 87장에서 표지와 표대에 대해 말했지만 이 표지는 포경업에서 중요한 상징과 기장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포경업계의 법률과 규정에 대해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몇 척의 포경선이 함께 항해할 때 어떤 배의 공격을 받은 고래가 도망치다가 결국 다른 배의 작사를 맞고 잡히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사소하고 부수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간접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고되고 위험한 추적 끝에 고래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심한 폭풍 때문에 고래 시체가 배에서 떨어져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다른 포경선에 발견될 수도 있다. 이 두 번째 배는 목숨이나 밧줄을 잃을 위험도 없이 잔잔한 바다에서 손쉽게 고래를 배전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성문율이든 불문율이든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확실한 규약이 없다면 고래잡이들 사이에 성가시고 곤란한 분쟁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입법부의 제정으로 권위가 부여된 정식 포경법은 네덜란드의 포경법일 뿐인 것이다. 이 법은 1695년에 네덜란드 의회에서 공포되었다. 다른 나라에는 성문화된 포경법이 없지만 미국의 어부들은 독자적으로 법규를 제정하여 집행해왔다. 그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중국의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회의 내규보다 더 간결하고 포괄적이다. 확실히 이 법규는 앤 여왕 시대에 주조된 0.25페니짜리 동전이나 작살미늘에 새겨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간결하다. 첫째, 잡힌 고래는 잡은 자의 것이다. 둘째, 놓친 고래는 먼저 잡는 자가 임자다. 하지만 이 훌륭한 법규에도 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감탄할 만한 간결함이다. 법조문이 너무 간결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한 권의 방대한 주에서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 잡힌 고래란 무엇인가? 고래가 죽었든 살았든 사람이 타고 있는 배나 보트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점유자가 조종할 수 있는 매개체, 돛대, 노, 9인치 밧줄, 전선, 거미줄 따위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잡힌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래가 표지나 그 밖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공인된 상징을 달고 있을 경우 그 표지를 붙인 당사자가 언제라도 고래를 배전에 달아맬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면 그 고래는 원칙적으로 잡힌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주석이지만 고래잡이들 자신의 해석은 사실상 격렬한 욕설과 그보다 더 격렬한 주먹질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것은 마치 쿡과 리틀턴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 물론 고래잡이들 중에서도 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여 전에 다른 사람들이 추격했거나 죽인 고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고 도덕적으로 부당한 짓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 50년 전 기묘한 고래 횡령 사건이 영국 법정에 제소되었다. 원고 측은 북해에서 고래를 열심히 추격한 끝에 작사를 던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져 결국 밧줄만이 아니라 보트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고 측이 그 고래를 따라잡아 작살로 찔러 죽이고 원고 측이 보는 앞에서 고래를 가로챘다. 그런데 원고 측이 항의하자 피고 측 선장은 맞대놓고 손가락을 딱 튀기며 자기가 세운 공을 기리기 위해 고래를 포획했을 때 고래에 매달려 있었던 밧줄이며 작살과 보트까지 자기가 아껴놓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원고 측은 고래와 밧줄과 작살과 보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어스킨 씨였고 재판장은 엘렌 버러경이었다. 재치가 넘치는 어스킨 씨는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예증하기 위해 최근에 일어난 간통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어느 신사가 아내의 부정을 막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하자 결국 아내를 인생의 거친 바다에 버리고 떠났으나
몇 년 뒤 신사는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어스킨 씨는 상대편 변호사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피고 측을 변호했다. 신사는 누구보다 먼저 작사를 던져 그 여자를 일단 잡아두었지만 부정에 빠져드는 아내가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그 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신사는 여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자는 놓친 고기가 되었다. 따라서 다른 신사가 여자에게 새 작사를 던졌을 때 그 여자는 몸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원래의 작살과 함께 그 두 번째 신사의 소유가 되었다. 어스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래와 그가 인용한 부인은 서로 예증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변론과 반대측 변론을 충분히 들은 뒤 매우 박식한 재판장은 단호히 판결을 내렸다. 즉, 보트는 원고 측이 단지 목숨을 구하려고 포기했을 뿐이므로 원고 측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고래와 작살과 밧줄은 피고 측의 소유인 바 그 이유인즉 고래는 최종적으로 잡혔을 때 놓친 고래였으며 작살과 밧줄에 대해서 말하면 고래가 그것을 매달고 도망쳤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래를 잡은 사람은 고래만이 아니라 그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도 얻은 것이다. 피고 측은 나중에 고래를 잡았으므로 위에서 말한 물건들도 그들의 소유가 된다. 일반 사람은 유식한 판사의 이 판결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면 앞에서 인용한 한 쌍의 포경법에 규정한 양대 원칙, 방금 언급한 간통 사건에서 엘렌 버러경이 적용하고 예증한 잡힌 고래와 놓친 고래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이야말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체계의 근본일 것이다. 법의 전당은 복잡한 그물 무늬로 장식되어 있지만 펠리시테인의 전당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단 두 개의 기둥뿐이기 때문이다. 소유가 법의 절반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속담이 아닌가. 그 물건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상관없다는 뜻이지만 소유가 법의 전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소유가 법의 전부라면 러시아 농노나 공화국 노예들의 근육과 영혼은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동전 한 입이 탐욕스러운 지주에게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기 표대 대신 문패가 달려있는 대리석 저택, 아직 죄가 발각되지 않은 악당의 집도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참한 파산자가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려고 중개인 모르드게한테 돈을 빌릴 때 모르드게가 그 가여운 파산자에게 턱없이 뜯어내는 비싼 선불이자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혼을 구제하는 대주교가 뼈골 빠지게 일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 대주교가 도와주지 않아도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먹는 부족한 빵과 치즈에서 10만 파운드를 뜯어낼 때 그 10만 파운드의 수입은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던더 공작이 세습하는 마을과 촌락은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가공할 작살잡이인 존 불에게 가여운 아일랜드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사도 같은 전사인 브라더 조너선에게 텍사스는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 것에서 소유는 곧 법의 전부가 아닌가. 그러나 잡힌 고래의 원칙이 이렇게 널리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상대적 개념인 놓친 고래는 적용 범위가 더 넓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왕과 왕비를 위해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에스파냐 국기를 아메리카에 꽂았을 때 아메리카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폴란드는 러시아 황제에게 무엇이었던가. 그리스는 터키에게 무엇이었던가. 인도는 영국에게 무엇이었던가. 결국 멕시코는 미국에게 무엇이 될까. 모두 놓친 고래다.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의견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종교적 믿음의 원칙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표절을 일삼는 사입이 미문가에게 철인의 사상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커다란 지구 자체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독자들이여, 그대도 역시 놓친 고래이자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90장 머리냐 꼬리냐. 고래는 왕이 머리를, 왕비가 꼬리를 가지기에 매우 적절하게 되어 있다. 브렉턴, 영국의 법과 관습 3장 3행. 영국 법률에 관한 책에서 인용한 이 라틴어 문장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그 나라 해안에서 잡힌 모든 고래의 머리는 명예수석 작살잡이인 국왕이 가져야 하고 왕비에게는 공손히 꼬리를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고래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과를 반으로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중간에 남는 부분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법률은 형태만 수정되었을 뿐 오늘날까지도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잡힌 고래와 놓친 고래의 일반 법칙을 여러 가지 점에서 기묘하게 변형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한 장을 마련하여 그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그것은 영국 철도가 왕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전용 열차를 따로 준비하여 예의를 차리는 것과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법률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묘한 사례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겠다. 어느 날 도버인지 샌드위치인지 어쨌든 오황 가운데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직한 선원 몇 명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래를 처음 발견하고 맹렬히 추격한 끝에 마침내 잡아서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오황은 부분적으로 총감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경찰관 또는 하급 관리의 관할을 받고 있었다. 이 관직은 왕실 직속이기 때문에 오황 관내에서 들어오는 왕실 수입은 모두 총감에게 위임되는 듯하다. 어떤 사람은 이 관직이 한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총감은 이따금 부수입을 챙기느라 바빠지기 때문이다. 부수입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것은 주로 그가 부수입을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기 때문이다. 그런데 햇볕에 거울린 이 가난한 선원들은 맨발의 바지를 미끈미끈한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그 살찐 고래를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높이 끌어올린 다음 귀중한 고래기름과 뼈를 팔면 150파운드는 좋게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돌아올 몫으로 아내와 희귀한 차를 마시고 친구들과 고급 맥주를 마시는 공상에 잠겼다. 바로 그때 유식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에다 자비로운 신사가 블랙스톤의 저서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가오더니 그 책을 고래머리 위에 얹으면서 말한다. 손을 떼어라. 이 고기는 잡힌 고래다. 나는 이것을 총감의 것으로 압수하겠다. 그러자 가여운 선원들은 영국인답게 공손히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북북 긁으며 슬픈 눈으로 고래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본다. 하지만 그래도 사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블랙스톤의 저서를 지닌 유식한 신사의 완고한 마음도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마침내 한 선원이 지혜를 끌어내려고 오랫동안 머리를 긁은 다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실례지만 총감이 대체 누굽니까? 공장님이시다. 하지만 공장님은 이 고래를 잡은 것과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요.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우리는 죽을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꽤 썼는데 공장님만 이득을 보시는 건가요? 우리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 얻는 건 손에 생긴 물질뿐인가요?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공장님은 이렇게 악착같이 굴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가요?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저는 이 고래에서 제 몫을 받으면 몸져 누워 계시는 노모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생각이었는데요.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공장님은 반의 반 아니면 반으로 만족하시지 않을까요? 고래는 공장님의 것이다. 요컨대 고래는 몰수되어 팔렸고 웰링턴 공작이 그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정직한 목사가 있어서
특별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그런 상황에서는 다소 가혹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공작에게 편지를 보내 그 분운한 선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대해 공작은 이미 선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돈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정중히 사절했으면 고맙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 공작이란 사나이는 새 왕국의 모퉁이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적선을 강요하는 호전적인 늙은이인가? 이 사건에서 공작이 주장하는 고래 소유권은 군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주는 원래 어떤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률 자체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플로든이 그 이유를 제시한다. 플로든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붙잡힌 고래가 왕과 왕비의 소유인 것은 그 뛰어난 우수함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견실한 해설자들은 이것이 그런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논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왜 왕은 머리를 갖고 왕비는 꼬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법률가들이여, 그 이유를 말해보라. 영국 고등법원의 왕좌부에 소속된 늙은 법무관 윌리엄 프리는 왕비 황금, 즉 왕비의 용돈에 관한 논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꼬리는 왕비의 것이니 이는 왕비의 옷장에 고래 수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 글이 쓰인 시대는 주로 그린란드 고래 또는 참고래의 검고 유연한 수염이 숙녀들의 코르셋에 주로 쓰이던 시대다. 하지만 그 수염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으니 프린처럼 총명한 법학자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실수다. 하지만 왕비는 인어이기 때문에 꼬리를 받쳐야 한다는 것인가? 우위는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의 법학자들이 제왕물고기라고 부른 두 가지, 고래와 철갑상어인데 둘 다 어떤 제한적 조건 아래에서는 왕실 재산이고 명목상 왕의 통상 수입 가운데 10번째 항목이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측건대 철갑상어도 고래와 똑같이 분할되어 철갑상어 불이 꺼졌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는구나. 영국의 법학자들이 제왕물고기라고 부른 것은 두 가지 고래와 철갑상어인데 둘 다 어떤 제한적 조건 아래에서는 왕실 재산이고 명목상 왕의 통상 수입 가운데 10번째 항목이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측건대 철갑상어도 고래와 똑같이 분할되어 철갑상어 특유의 돌처럼 단단하고 탄력 있는 머리는 왕이 차지해야 할 듯 싶다. 상징적으로 생각해보면 철갑상어의 돌머리 같은 머리를 왕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왕의 머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익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는 심지어 법률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모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